2007년 여름, 우크라이나에서는 충격적으로 폭력적인 미제 살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한 둔기 외상을 입었고 일부는 두개골에 드라이버가 꽂히는 등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극도의 잔혹함은 도시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안겼고 사람들은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4주간의 공포가 지난 7월 말이 되어서야 범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건 범인들이 2명의 10대 청소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드니프로페트로스크 마니악스 사건이라는 악몽 같은 사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빅토르 사옌코 1988년 3월 1일생과 이고르 스프라늄크 1988년 4월 20일생은 둘 다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서 태어났으며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14살 때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옌코는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고소공포증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악몽을 극복할 방법을 함께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14층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몇 시간 동안 난간에 매달려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고소공포증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곧 친구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한사가 피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자신의 공포증을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수플리뉴크가 동물을 고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자고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근처 숲에서 떠돌이 개들을 잡아 나무에 매달고 내장을 꺼냈습니다. 이후 그들은 자신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사진으로 남겼고, 이 사진들은 나중에 재판에서 검찰이 그들을 기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진에서 소년들은 동물의 피로 나치 문양을 그리고 나치식 경례를 하며 심지어 히틀러를 흉내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칫솔 같은 물건을 윗집술에 대고 히틀러의 유명한 쿠수염을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소년들의 폭력은 개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를 비롯한 다른 동네 동물들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명의 소년이 새끼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시간의 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되었고, 수의사가 여러 영상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증언을 위해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소리를 켜고 볼 수 없었다고 인정하며, 내장이 꺼내지고 불에 타고 산채로 목이 매달린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끈 상태에서도 그 조악한 영상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소년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방비 상태의 동물들을 학대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법정에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사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그런 폭력에 가담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하며, 제 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고양이 목욕도 시키지 못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 고양이가 아플 거라고 말했어요. 소년들이 만난 지 몇 년 후 17살이 되었을 때 수프리뉴크, 그 자전거를 때리고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든 이야기에서 수프리뉴크를 성격이 급하며 자제력을 쉽게 잃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에 대한 폭행 이후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프라뉴크와 수엔코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없이 다시 풀려났다고 합니다. 수엔콜은 자전거가 도난당한 것인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자신이 겪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수프리뉴크가 또래들과 달리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 교사는
그의 아버지는 비행사이고 어머니는 구청 집행위원회 직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아들이자 매우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들은 수프리뉴크가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변명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를 옹호하고 정당화했습니다. 수프리뉴크로 성격이 나쁘고 폭력적이며 학업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파괴적이고 선생님들과 자주 언쟁을 벌였습니다. 반 친구들과 친구들은 그의 오만함을 알았지만 그가 묘하게 카리스마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프리뉴크 지침에 내면 서클에 들어온 소수는 그에게 매료되어 그의 행동을 다정사면 그의 행동과 그의 행동 그의 항정덕에 다정사면 축치는데 혼심을 서여도 지금 그 중동덕에 다정사면 축치는데 그에게 매료되어 많죠. 지금 동덕에 다정사면 축치는 건가 죽음 동덕 그의 시국적했지만 그게 죽여 그런 적심을 한경도 그에게 매료되어 한심을 반 친구들은 한사와 수젠코에게도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관찰했습니다. 두 소년 모두 수프리뉴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점점 더 다루기 힘들고 말썽을 피웠습니다. 세 소년 모두 14세쯤이었고 기차역에서 기차 창문에 돌을 던지고 논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모들은 수프리뉴크와의 관계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그들이 입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양쪽 부모 모두 별다른 다툼 없이 보상금을 지불했지만 자녀들에게 수프리뉴크와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소설을 수프리뉴크와 완전히 반대 성향이었습니다. 신참들 모두 반대 같습니다. 그 점은 한사를 수프리뉴크와 학교 선생님들 역시 그의 어머니와 비슷하게 한사는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결석이나 싸움 없이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고 문제에 연루된 적도 없어서 겉보기에는 쉽게 잊혀질 만한 학생이었습니다. 한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요리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5월 그 회사가 무너져서 그는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일자리와 수입을 잃은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아들이 매일 저녁마다 집에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시엔코는 파트타임으로 금속공학 연구소에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프리누크는 공식적으로는 실업되었지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무허가 택시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프리누크는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인 시엔코와 한사와 함께 승객들을 강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한사는 이런 범죄 생활을 즐기지 않았고 최소 2번의 강도 행위에 참여했지만 더 이상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사가 범죄 생활에서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프리누크와 시엔쿠는 점점 더 과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단순히 사람들을 강도질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들의 한 전 동급생은 나중에 언론에 자신이 그들이 동물을 죽이던 초기 행위가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7학년 때부터 이고르 수프리누크가 새로운 집착에 빠진 것 같았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를 정신력이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개를 대상으로 자신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에서 사람을 강도질하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모두 수프리누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일종의 시험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나중에 이러한 범행의 수위가 높아진 것이 단순히 지루함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소년 모두 스스로를 즐겁게 할 방법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희생자들을 사냥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반 친구가 두 소년이 비디오 게임에 매우 빠져 있었고 포럼을 통해 그들의 범죄를 부추기고 스너프 필름을 완성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낯선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반 친구는 사엔코가 수프리누크가 외국 사이트 운영자와 연락해 보상을 제안받고 멋진 영상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프리누크의 여자친구는 두 소년이 40명을 죽이면 부자가 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부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사건의 사실은 분명합니다. 2007년 여름 수프리누크와 세영군은 범죄를 더욱 악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25일 최초로 기록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희생자는 33세 여성 예카테리나 일첸코였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아파트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엔코는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자신과 수프리누크가 산책을 나갔지만 그때 수프리누크가 망치를 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에카테리나가 그들 곁을 지나갈 때 그는 몸을 돌려 망치로 그녀의 머리 옆을 내리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첫 번째 범죄는 그들의 이후 살인에 비해 비교적 온순한 편이었습니다. 이때는 반복적인 타격이나 극심한 폭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단 한 번의 타격이 치명적이었고 예카테리나의 시신은 다음날 오전 5시에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9세 청년이 예카테리나를 살해한 후 그들은 밤을 계속 보냈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벤치에서 장들어 있던 로만 타타레비치를 공격해 살해했습니다. 이 공격에서 소년들은 폭력의 수위를 높였고 무딘 물체로 로만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두개골을 산산조각내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후 우크라이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 제3자가 경찰에게 두 남성이 6월 초에 키릴로프카 마을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남자 1명과 여자 1명, 두 사람을 살해했다고 자랑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킹 중이었고 수프리누크와 시엔코가 대우차를 세워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받아들인 후 강도 피해와 살해를 당했습니다. 두 10대는 대낮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차를 너무 잘 봐버려서 자신들을 식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보내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제3자 다니엘 코즐로프라는 두 사람의 친구는 수사관들에게 그들이 마치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 것처럼 범죄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7월 1일 당시 노보모스콥스크로 알려졌던 인근 사마르 마을에서 2명의 추가 희생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브게니 크리션코와 니콜라이 세르추크의 죽음은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살인범들이 밤에만 피해자를 선택하러 나간다는 것이 관찰되었고 검사들은 이 젊은 남성들이 특정 성별이나 사회계층, 연령대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신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었지만 힘으로 제압하기 쉬운 취약한 사람들과 경계심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끌렸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노숙자,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들 모두가 이상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범행에는 주로 망치와 같은 무거운 금속 물체가 사용되었고 때로는 철근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항상 먼저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피해자들의 귀중품을 훔치기도 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경찰관은 그들이 휴대폰을 훔치고 금목걸이는 남겨두고 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7월 6일 밤 드니프로에서 3명이 더 살해당했습니다. 에르곤 네흐발로다는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그는 최근에 제대했던 군 입대자였으며 나이트클럽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크테리나와 마찬가지로 그의 어머니가 다음날 아침 아파트 건물 옆에 누워있는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28세의 야간 경비원 옐레나 슈람이 살해당했습니다. 치엔코는 자백 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그녀가 그들 쪽으로 걸어오자 수프리누크가 망치로 그녀를 내리쳤고 그녀가 땅에 쓰러진 후에도 계속해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당시 옷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두 청년은 그 가방을 훔쳐 망치를 닦는데 그 천을 사용한 뒤 가방을 버렸습니다. 다음날 치엔코와 수프리누크는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피에드르촌드 마을에서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던 14세 소년 안드레이 시도크를 살해했습니다. 친구인 블라디미르 랴코프는 현장에서 도망쳐 근처 숲에 숨음으로써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두 청년의 인상착의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전에는 그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5날이 지난 후 두 사람은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7월 10일 48세의 세르게이 야첸코가 자전거를 타다가 실종되었습니다. 실종 당시 세르게이는 목에 암종양이 있어 겨우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해서 동네에서 잡일을 하며 지냈고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손주가 있었습니다. 세르게이는 실종된 날 손주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고 그의 휴대전화는 집을 나선 지 약 3시간 반이 지난 오후 6시 꺼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친구와 함께 그날 밤 그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해 결국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의 구타당한 시신은 나흘 뒤에 발견됐습니다. 여름 더위 속에 나흘이 지나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학대를 당한 흔적은 명백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며칠 후인 7월 14일
45세의 나탈리아 마마추크가 인근 조부카 마을에서 스쿠터를 타고 가던 중 공격을 당했습니다. 소피 우거진 지역을 지나던 중 그녀는 스쿠터에서 넘어뜨려졌고 망치나 파이프 같은 금속 도구로 구타당해 사망했습니다. 시엔코와 스프리누크는 그녀의 스쿠터를 훔쳤고 여러 목격자들이 공격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뒤쫓았지만 두 남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에게 인상착의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는 나타샤 사건과 안드레이 시드크 사건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24시간 동안 추가로 5명이 더 살해되었고 며칠 뒤에는 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격이 무작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이 범죄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고문당하고 훼손된 점은 분명히 단서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폭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귀가 잘렸고 다른 이들은 살아있는 채로 눈이 뽑혔으며 또 어떤 이들은 두개골에 드라이버가 꽂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많은 범죄가 촬영되거나 사진으로 남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티엔코의 어머니 타티아나는 나중에 경찰로부터 임산부가 훼손당한 사건에 대해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그녀의 아들 티엔코와 수프리뉴크가 임산부를 살해한 뒤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내 아들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들의 최종 희생자 수는 21명이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시작된 이후 경찰의 대응은 언론으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살인의 유전한 패턴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이 살인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누구도 이러한 범죄가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공업지구의 주민들은 서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에는 외출하지 말라고 서로에게 당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쇄범죄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경찰은 언론을 통해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착의 정보를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이 정보를 공개하고 범죄의 성격에 대해서도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서 도난당한 휴대폰에 대한 정보 목록이 시내의 전당포들 사이에 배포되었습니다. 키예프에서 범인 검거를 돕기 위해 특별수사팀이 파견되었고 2,000명 이상의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7월 23일 수사관들은 피해자 중 한 명의 휴대폰이 켜져 전당포에서 위치가 추적되면서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수프리누크는 오늘날 돈으로 약 46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의 휴대폰을 팔려고 했고 전당포 직원이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켜면서 위치가 추적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 가게로 들이닥쳤고 두 청소년은 떠나기 전에 체포되었습니다. 알렉산더 한사는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집에서 체포했을 때 휴대폰과 다른 귀중품들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떠났지만 나중에 건물 주민들이 배관이 막혔다고 불평하자 배관공이 모든 증거를 찾아내면서 결국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기기의 상당수는 소년들 소유였으나 이때는 영상 자료 대부분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 자체만으로는 사엔코와 수프리눅을 유죄로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두 청년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수사관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폭력범죄에 빠져들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 중 한 명은 앞서 언급한 다니엘 코즐로프였으며 그는 법정에서 이 그룹에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이 체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그 소년들이 인맥이 좋았다고 추측했습니다. 결국 수프리누크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고 시엔코의 아버지는 법률사무소에 근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10대들을 공경해서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년들이 자신들의 범죄로 기소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수프리누크, 세연코, 한사는 모두 29건의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21건은 살인 8건은 피해자가 살아남은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수프리누크는 21건의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8건에 무장 강도 1건에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시엔코는 18건의 살인, 5건의 강도, 1건의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사는 살인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살인이 시작되기 전인 2007년 6월에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2건의 강도에 대해서만 2건의 무장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세 남자 모두 빠르게 자백했지만 수프리누크는 나중에 자신의 자백을 철회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려 했지만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시코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책임이 있다고 믿지 않았고 두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누군가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부 부유한 인사들의 친척들이 처음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고위관리의 조카였고 다른 한 명은 해당 지역 경찰서장의 부서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증거는 수프리누크와 시엔코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피로 얼룩진 옷, 휴대전화, 그리고 아파트 건물의 파이프에서 발견된 도난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남성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다니엘 코즐로프의 증언, 그리고 그들의 기기에서 복구된 동영상과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프리뉴크와 시엔코에게 무기징역을, 한사에게는 15년의 중노동형을 구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세 남자 한망치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유출된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48세 세르게이 야첸코가 살해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봉지로 감싼 망치에 반복적으로 맞으며 등을 대고 누워 있습니다. 그는 드라이버로 눈과 복부를 찔리고 다시 한번 망치로 내리쳐집니다. 6분간의 살인은 10대 중 한 명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이들은 차로 돌아가 방금 저지른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사실조차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살인의 그로테스크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 웃으며 손과 망치를 닦습니다. 소페르누크가 주로 카메라에 나오고 시엔코는 카메라 뒤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기기에서 복구된 다른 사진들에는 희생자들의 관과 묘비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과 훼손된 시신 사진을 포함한 추가적인 동물학대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300여 장의 사진과 2개의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수프리누크와 시엔코에게 사진 속 인물을 알아보겠냐고 묻자 그들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당신들은 눈이 먼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영상 및 이미지 조작 전문가가 원본 자료는 조작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변호인 측은 두 청소년이 은폐 공작의 일환으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시엔코의 변호를 그의 아버지이자 변호사가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엔코는 배정된 변호사가 불과 2달 전에 로스쿨을 졸업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이고르 시엔코는 아들의 변호를 위해 온갖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부적절하게 보관된 기록, 두 사람이 경찰에 의해 조사받은 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불법 수색이 그들의 집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파트에서 촬영된 비디오가 증거 발견 후만 보여주고 실제 발견 장면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증거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고르는 또한 두 남성과 한 여성이 살인 중 하나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그들이 시엔코와 수프리누크라는 이름으로 잘못 기소되었고 법정에선 두 청소년과는 닮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엔코의 변호인단은 또한 그가 전체 범행의 주모자로 지목된 수프리누크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수프리누크가 시엔코를 계속 협박해 자신의 계획에 따르게 하고 경찰에 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시엔코가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엔코 자신도 법정에서 16살 때부터 친구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2009년 2월 11일) 두 청소년 모두 계획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프리뉴크는 21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시엔코는 18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강도와 동물 학대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에 15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후 형량에 대해 항소를 시도했지만 이 주장은 우크라이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한사는 한편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잔혹한 행위들을 알았더라면 총을 들이대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에코와 수프리누크의 부모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아들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한사의 처벌이 너무 관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는데 설문조사에 응한 우크라이나인 중 48.6%가 그에게 더 엄한 형벌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사가 친구의 범죄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은 결정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와 도난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사의 가족은 그가 2건의 강도 사건 외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제는 한사가 재판을 기다리며 구타당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는 직접 멍을 봤다고 했으며 살인 사건에 대해선 내 동생이 그랬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사는 9년간의 복역 후 2019년에 출소했습니다. 그는 현재 결혼하여 2 자녀가 있습니다. 2011년 4월 러시아 이르쿠츠크 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2명의 10대가 체포되었습니다. 19세의 아티움 아노프리에프와 18세의 니키타 리트키는 자신들이 인터넷에서 읽은 수프리누크와 시엔코의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소름 끼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처럼 2 청년은 자신들이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 취약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에 의해 아카데미 광인 또는 이르쿠츠크어 망치남으로 불렸으며 6건의 살인 외에도 9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아노프리에프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리트키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광인들의 범행 동기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에코는 그들이 피해자들을 강도질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범행 당시 귀중품을 남겨두고 갔다며 이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 청소년이 돈을 대가로 스너프 영상을 주문한 남성과 엮였다는 동급생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대부분의 범죄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그들이 이익을 위해 스너프 영화를 제작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나중에 그들의 범죄가 병적인 자기 확신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니콜라이 코피안스키 내무부 차관은 이 젊은이들에게 살인은 오락이나 사냥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 젊은 남성이 단순히 스릴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습니다.